문 대통령이 지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고 국민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국정 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것도 판단 기준이 굉장히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성공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럼 이렇게 좀 잘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 경험이 있는 것도 한 측면 있고,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1, 2위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지율 차이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그룹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될 것을 전제로 하고 100일 로드맵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 지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변수가 없느냐, 앞으로. 저는 이제 6월 달과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예. 왜냐하면 이번 달에 임시국회를 합니다. 임시국회를 하는데 지금 줄줄이 청문회가 내정이 돼 있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각각 장관들 다 청문회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일자리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추경을 통과하려면 야당을 설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사드나 북핵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들이 계속 있습니다. 6, 7월 달에. 그래서 그 외교 무대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6, 7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택수 대표님,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박지원 부대표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정상회담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늘 그래 왔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주요국 강대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 항상 지지율은 올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고공행진을 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부에 이제 권력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뭐 5년 전, 10년 전을 돌이켜 보면 얘기 아니에요? 네? 너무 상투적인 얘기 아니에요? MB 때를 돌이켜 시쳇말로 보면 잘 나갈 때 몸 조심해라. 맞습니다. 그 MB 때를 보면 예. 불과 취임한 이후에 4개월 만에 18%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는 총선이 촛불이었죠. 네, 총선이 어느 정도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예. 이기면서 이제 끝났는데, 또 친박 연대가 있었고 탈당해서 당선된 의원들을 뭐 복당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예. 정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셨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6월 달에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과 한 달 만에 4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인사 부실 검증 논란. 계속 총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네, 총리 낙마, 또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지면서, 그때는 긍부정이 45대 최악의 인선이었죠. 44. 그때는 최악의 인선이었죠.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 강부자 기억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인선. 예. 인선 문제가 처음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인선 문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일어나서 사실 그 국민적인 동력이 예. 좀 약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허니문 효과가 조금 떨어졌던 측면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이택수 대표님. 네.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그 장관 내정하고 임명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내 사람 심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개인적인 결함이 있어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를 보면 고소영, 강부자, 그러니까 네. 자기 측근에서 참 캠프에 있던 사람들한테 보훈 인사격으로 장관들을 막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개인적인 결함이 있으면 좀 어떻게 논쟁을 해보겠는데, 이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진 배치하는 거 아니야? 이명박 시절에는요. 그리고 그때 4월 총선 때 보면 공천 학살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들 다 죽이고. 네. 그런 점이 지금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삼철 중에 주요 또 인사들, 예. 그다음에 최재성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보였던 그 물러나는 글,
네, 많은 또 유권자들이 감동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을 또 중용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지지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죠. 예. 5년 전, 10년 전과 분명히 대비되는 그런 인사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정 교회 인맥들도 막 중요한 소망교회, 경우, 뭐 특정 교회라 그래 이미 다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그런 것도 이명박 전 있었고요. 대통령 무서워요? 예? 왜 특정 교회라 그래요? 아니 그 말할 기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요? MB 저격수시잖아요. 과거의 저격수죠. 이제 다 보도 안고 가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MB가 곧 후배가 될 뿐인데. 아니 MB가 이게 다시 언론에 이렇게 부각되고 예. 4대강 문제도 막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도 요즘에? 국립선언에 이제 곧 후배가 되실 뿐인데 후배를 잘 보도 안고 가야죠. 네. 무슨 얘기가 다 잊어먹었죠? 그런데 자, 그, 예. 저, 대통령이 이른바 자기 측근을 예. 갖다 앉히는 것 같진 않다. 기존의 정부와는 좀 달라 보인다. 예. 뭐 그 말씀 공감할 수 있는 대목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현재 정부와 진영이 다른 쪽에서 바라볼 때는, 예. 어쨌든 같은 진영의 인사를 갖다 앉힌다라고 그렇죠. 하는 느낌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것, 이거는 아마 지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스타일을 아마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 대통령이 사실은 그 패권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패권을 굉장히 거부하거나 이런 그 굉장히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고 예.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한 집이나 위치에서 대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우리 진영의 어떤 인사라고 한다면 거기서 더 우열을 가려서 측근이니 아니라고 하는 잣대를 갖지 않으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지점에서는 하나만 더 얘기를 예. 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친이계만 썼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들만 그러니까 썼다는 제가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예. 아.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 흔히 얘기하는 비문 인사들을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요. 예. 청와대도 과거에 친문 캠프에 있었던 사람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코드 인사를 청와대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쓰게 마련인데 이것도 뭐 안희정, 이재명 또 관계없는 뭐 시민사회 인사들을 폭넓게 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지점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아까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볼 때는 그쪽 사람을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특정 계파 사람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폭넓게 쓴다 이런 예. 게 과거 정부와 좀 다른 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태수 대표님, 지금 야당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네. 야당 의원들을 지금 총리나 부총리나 장관에 줄줄이 임명을 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 네. 여러 가지 결함이 나오면 네. 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임명권자면 저는 다 임명하겠어요. 그럼 줄줄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럼 그 정당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 지금 야당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 안 해주는 게. 그렇죠. 만약에 그런 묘수를 쓴다면 지금 누가 살아날까요? 당연히. 5가지 기준을 강력하게 세워놓고. 거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야당은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 지금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비롯한 야당의 지지율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한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56.7%까지 그러니까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입니다. 다만 이제 이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YS 때 민자당이 59%까지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59%를 민주당이 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아무튼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50%를 기록을 했는데 예. 지금 나머지 정당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지금 그래프로 보시지만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10명 중에 1명가량만 지지를 예. 보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저 있습니다. 4개 정당 합한 게 41%네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 대선에 있어서 뭐랄까 선거 결과를 보면 1등 후보와 2등 후보 간의 격차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690만 그런데 표인가요? 예, 590만 557만 표죠. 예. 557만 표인데 과거의 선례를 보면 2007년 모델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쯤 되면 되게 정프 운동이나 당 쇄신 운동이 세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친정당이. 예, 친정당이 당연히 그런 거죠. 당대표 교체해라부터 시작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대선 평가도 굉장히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외부 전문가들 많이 모셔서 듣는데 지금의 야당들은 지리멸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반성의 느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예. 야당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한두 달 내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좀 뼈아프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지지층을 겨냥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외곽을 때려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외곽이라는 건 정부 여당을 때리는 겁니다. 정부를 대통령을 때려서 소수지만 보수층을 결집을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지만 이게 국민들한테는 울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태풍이 세게 불 때는 고개를 혼자 쳐들다가는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한다라고 나온다면 그 흐름을 존중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쪽에다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를 해도 들어서 반대를 하고, 네. 잘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고.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거의 80% 육박한다고요? 그거 아주 특이한 현상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예, 지지율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정당 어떻게 지지율만 봐야 되나요, 보면 그거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45.4%고 자유한국당이 19.1%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11%.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34%, 바른정당이 22%, 한국당이 18%. 그래도 어느 걸 조사를 봐도 다 높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게 지금 작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혹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방금 박 부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과거 대선 후보들은 대선이 끝나고 패배하면 외국으로 있거나 한 발자국 물러서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당도 체질 개선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홍준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후보는 외국으로 갔는데 트윗은 귀국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전국을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선거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득표했던 득표율보다도 정당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변수가 아까 잠깐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험 변수, 돌발 변수 혹은 지뢰가 어디에 있을지 포괄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뢰나 함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협치의 이 밸런스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아름답지가 않은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잘 가고 있는 방향이죠. 근데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만 놓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소외되는 느낌이고 나머지 정당이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모델로 해서 지금 끌어오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이런 모델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순간 예컨대 국정에서 실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이 다소 오만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럼 이 협치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깨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여소야대의 냉엄한 현실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정의 발목을 잡거나 지지율 하락 혹은 국정수행 평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협치가 균열될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저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여론이 모아지는데 대통령이 강행했을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빼낼 수 있는 카드가 야당을 다 장관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대개는 국민 여론이 안 좋거나 아니면 여당 내에서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했을 때 역풍이 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 남북 관계 이게 이제 가장 큰 복병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국방부 보고 누락이라고 하는 고위 누락이라고 하는 또 그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해나가고 있거든요. 국기문란이다. 그 국방부 이런 거거든요.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실탄 사격하고 난 다음에 탄피 하나만 없어져도 대다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드 포대를 어디 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뭐 단기병이 방위? 있습니다. 예, 실탄 사격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안 갔다 오셨잖아요. 저는 ROTC 출신. 아, 그래. 예비군 훈련을 꼭 가셨습니까? 예비군 훈련은 내가 하고 있었죠. 아, 그래요?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있어. 여론조사나 얘기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안보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드 논란을 지금 총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연재자는 거기가 제일 많을 텐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발표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막 상승하는 곡선이 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꺾였어요? 인사청문회 또 있고 또 이 사드 논란 때문에 아, 지금 보고 나오는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5월 말에 조사한 것들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이번 주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는 예.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식 발표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예. 상승세 꺾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 사드와 관련된 안보 아마추어 논란이 이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드 문제가 예.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잠식할 수 있다. 잠식할 수 있는 아. 그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잘 행보를 보여야 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점이다. 그러니까 네. 이게 군이 잘못했다 이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크게 외화시켜서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옳으냐. 바람직한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 물론 지지율은 높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네. 했다라고 하는 지지율은 높지만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를 들면 국정 관리에 있어서 예.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됐었는데 예. 이 문제를 대처하는 스타일로 보면 약간 감성적인 게 좀 감성적이다. 작동하는 게 아니냐. 예.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대변인, 홍보수석을 통해서 외화됐거든요. 경로했다. 예, 경로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 국면에서. 돌발 질문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소통이라고 하지 않고 쇼통이라고 하는 쇼통? 예. 그러니까 보여주는 전화번호 공개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보여주기라는 식의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인기가 높으니까 잠깐 그 착시 현상이나 아니면 약간 우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이 무엇을 원하냐면 성과를 원한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실망 매물이 굉장히 크게 알겠습니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전략가라면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위적인 지지율 조정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 예. 임기 6개월간에는 이 양반들 말은 참 많네. 성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어떤 지점을 보냐면 방향성을 봅니다. 자세와 방향성을 보는데 국민을 대하는 자세, 국정을 임하는 자세와 대통령의 그다음에 방향성,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말들이 많아갖고. 청와대 여론조사팀은 믿을만한가요? 지금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실이 간단하게 예 아니요만 하세요. 별도 존재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왜 그 회사 대표 이근영 거기 들어가고 여론조사 해야죠. 최고의 전문가. 그 당시에 비서관 했던 사람이 십몇 년 지나 또 비서관 한다는 게. 아니 여론조사 수석을 다시 만들면 되죠. 아니, 수석실은 없었습니다, 원래. 예, 예. 비서관실만 있었는데. 아니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요. 그 예. 동향을 읽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아까 뭐 인위적인 조정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흐름은 거의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도에 숨어 있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과연 얼마나 여론조사에 대한 그 비중을 두고 고민을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비판을 하시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양반들 말 많으니까 계속 하네. 아니 이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게 예. 지금 현재 이거는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하냐 못하냐지 지지율이 80몇 %는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빠지는 거고 그렇죠. 지지율이라는 예. 것은 예컨대 고정 지지율도 있고 추가적인 지지율도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이런 정도 점을 좀 경계하면서 가야 되겠다. 네네. 예. 저는 더 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저기 시간 다 됐지 않았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고 국민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국정 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것도 판단 기준이 굉장히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성공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럼 이렇게 좀 잘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 경험이 있는 것도 한 측면 있고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1, 2위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지율 차이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그룹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될 것을 전제로 하고 100일 로드맵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 지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변수가 없느냐 앞으로? 저는 이제 6월 달과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예. 왜냐하면 이번 달에 임시국회를 합니다. 임시국회를 하는데 지금 줄줄이 청문회가 내정이 돼 있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각각 장관들 다 청문회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일자리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추경을 통과하려면 야당을 설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사드나 북핵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들이 계속 있습니다. 6, 7월 달에. 그래서 그 외교 무대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6, 7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택수 대표님,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박지원 부대표가 문제도 막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도 요즘에? 국립선언에 이제 곧 후배가 되실 분인데 후배를 잘 보듬어 안고 가야죠. 네. 무슨 얘기하다 잊어먹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른바 자기 측근을 예. 갖다 앉히는 것 같진 않다. 기존의 정부와는 좀 달라 보인다. 예. 뭐 그 말씀 공감할 수 있는 대목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현재 정부와 진영이 다른 쪽에서 바라볼 때는 예. 어쨌든 같은 진영의 인사를 갖다 앉힌다라고 그렇죠. 하는 느낌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것, 이거는 아마 지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스타일을 아마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 대통령이 사실은 그 패권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패권을 굉장히 거부하거나 이런 굉장히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고 예.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한 집이나 위치에서 대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우리 진영의 어떤 인사라고 한다면 거기서 더 우열을 가려서 측근이니 아니라고 하는 잣대를 갖지 않으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지점에서는 하나만 더 얘기를 예. 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친이계만 썼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들만 그러니까 썼다는 제가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예. 아.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 흔히 얘기하는 비문 인사들을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요. 예. 청와대도 과거에 친문 캠프에 있었던 사람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코드 인사를 청와대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쓰게 마련인데 이것도 뭐 안희정, 이재명 또 관계없는 뭐 시민사회 인사들을 폭넓게 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지점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일어나서 사실 그 국민적인 동력이 예. 좀 약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허니문 효과가 조금 떨어졌던 측면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이택수 대표님. 네.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그 장관 내정하고 임명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내 사람 심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개인적인 결함이 있어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를 보면 고소영, 강부자, 그러니까 네. 자기 측근에서 참 캠프에 있던 사람들한테 보훈 인사격으로 장관들을 막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개인적인 결함이 있으면 좀 어떻게 논쟁을 해보겠는데 이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진 배치하는 거 아니야? 네. 이명박 시절에는요. 그리고 그때 4월 총선 때 보면 공천 학살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들 다 죽이고. 네. 그런 점이 지금 그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삼철 중에 주요 또 인사들, 예. 그다음에 최재성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보였던 그 물러나는 글에 많은 또 유권자들이 감동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을 또 중용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지지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죠. 예. 5년 전, 10년 전과 분명히 대비되는 그런 인사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정 교회
인맥들도 막 중요한 소망교회, 경우- 뭐 특정 교회라 그래 이미 다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그런 것도 이명박 전 있었고요. 대통령 무서워요? 예? 왜 특정 교회라 그래요? 아니 그 말할 기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요? MB 저격수시잖아요. 과거의 저격수죠. 이제 다 보도 안고 가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MB가 곧 후배가 될 뿐인데. 아니 MB가 이게 다시 언론에 이렇게 부각되고 예. 4대강 아까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볼 때는 그쪽 사람을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특정 계파 사람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폭넓게 쓴다 이런 예. 게 과거 정부와 좀 다른 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태수 대표님, 지금 야당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네. 야당 의원들을 지금 총리나 부총리나 장관에 줄줄이 임명을 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 네. 여러 가지 결함이 나오면 네. 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임명권자면 저는 다 임명하겠어요. 그럼 줄줄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럼 그 정당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 지금 야당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 안 해주는 게. 그렇죠. 만약에 그런 묘수를 쓴다면 지금 누가 살아날까요? 당연히. 5가지 기준을 강력하게 세워놓고. 거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야당은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 지금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비롯한 야당의 지지율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한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56.7%까지 저희 그러니까 리얼미터 역대 조사에서는 최고죠. 역대 최고입니다. 다만 이제 이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YS 때 민자당이 59%까지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59%를 민주당이 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아무튼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50%를 기록을 했는데 예. 지금 나머지 정당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지금 그래프로 보시지만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10명 중에 1명가량만 지지를 예. 보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저 있습니다. 4개 정당 합한 게 41%네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 대선에 있어서 뭐랄까 선거 결과를 보면 1등 후보와 2등 후보 간의 격차 지적한 내용을 보면 네. 그 중에서 이제 정상회담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늘 그래 왔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예. 아니면 주요국 강대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 항상 지지율은 올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고공행진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부에 이제 권력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뭐 5년 전, 10년 너무 전을 돌이켜 상투적인 보면 얘기 아니에요? 네? 너무 상투적인 얘기 아니에요? MB 우리가 때를 돌이켜 시쳇말로 보면 잘 나갈 때 몸 조심해라. 맞습니다. 그 MB 때를 보면 예. 불과 취임한 이후에 4개월 만에 18%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는 총선이 광우병 촛불이었죠. 네, 총선이 어느 정도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예. 이기면서 이제 끝났는데 또 친박 연대가 있었고 탈당해서 당선된 의원들을 뭐 복당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예. 정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셨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6월 달에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과 한 달 만에 4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인사 부실 검증 논란. 계속 총리들이 줄줄이 네, 낙마하면서. 총리 낙마, 예. 또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지면서 그때는 긍부정이 정말 45대 최악의 인선이었죠, 44. 그때는. 최악의 네. 인선이었죠.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형 강부자 기억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인선. 예. 네, 인선 문제가 처음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인선 문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